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14 고구려의 최후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EP15 고구려 유민의 행방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30만 명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평양성을 무너뜨린 직후 곧장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고구려 사람 수만 호를 중국 내륙으로 끌고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일이 이어졌죠.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라는 통치기구까지 새로 세웠는데요. 유민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이 이주시킨 지역은 요서, 강회, 산남까지 폭이 넓었거든요. 한 곳에 모이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일부러 쪼갠 것이었죠. 그래도 만주 일대는 여전히 고구려 유민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당의 통치는 강했지만 만주의 거리는 너무 멀었거든요. 그 빈틈에서 유민들은 조용히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기 요동에서 건모잠이라는 인물이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그는 고구려 왕족 안승을 새 왕으로 추대하려 했었죠. 부흥운동은 한때 평양 근처까지 세력을 넓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내부 갈등으로 건모잠이 살해되며 흐름이 꺾였는데요. 안승은 결국 신라로 망명해 보덕국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고구려 유민의 한 갈래는 이렇게 신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당나라는 또 다른 유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요. 약 2만 8천여 호가 당의 내지로 끌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주지는 강화의 남쪽과 산남, 병서 일대였거든요. 당은 유민을 분산시켜 반란의 싹을 자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산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말았는데요. 흩어진 유민들이 각지에서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당은 결국 안동도호부의 위치를 계속 옮겨야 했습니다. 이 평양에 있던 도호부는 요동으로 다시 신성으로 후퇴했죠. 지배의 거점이 한반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옛 고구려 땅은 권력의 공백지대가 되었죠. 그 빈자리를 노린 또 한 갈래의 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주 지역으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들이었습니다. 영주는 단기 동북 변경에 이민족을 모아둔 도시였거든요. 그곳에는 거란, 말갈, 고구려인이 함께 섞여 있었죠. 696년 거란족 이진충이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혼란을 틈타 고구려 유민이 동쪽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끈 인물이 바로 대조영이었거든요. 그는 말갈 세력까지 끌어모아 동모산에 자리를 잡았죠. 698년 마침내 새로운 나라 발해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지 30년 만에 옛 땅이 되살아난 거죠. 발해의 지배층 명단을 보면 고씨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고씨는 고구려 왕실의 성씨였고 그 후손들이 발해 조정을 채운 거죠. 일본에 보낸 발해 국서에는 고려국왕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요. 여기서 고려는 왕건의 고려가 아니라 옛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발해 스스로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외교 문서로 천명한 셈이었거든요. 일본 측 기록에도 발해를 옛 고구려 땅의 나라로 인식한 흔적이 남아있죠. 발해 무왕은 즉위 직후 일본에 보낸 글에서 고구려 옛 땅을 회복했다고 적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인사가 아니라 분명한 계승 선언이었던 거죠. 발해의 지방 행정 구조도 고구려의 오부 체제의 흔적을 그대로 닮아 있었는데요. 제도와 사람, 영토까지 고구려에서 곧장 이어진 나라였던 셈이죠. 발해의 무덤 양식 역시 고구려식 돌박 무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거든요. 정해공주 무덤에서 나온 구조와 벽화는 고구려 후기 양식과 거의 일치했죠. 기와와 불상, 성벽 쌓는 방식까지 고구려의 손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건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곧 고구려 유민이었던 거죠. 발해는 한때 사방 5,000리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옛 고구려 전성기의 강력과 거의 그대로 겹치는 범위였죠. 당나라조차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그 위세를 인정해야 했거든요. 30만 유민의 흩어짐이 결국 동쪽 바다의 강국으로 되돌아온 셈이었죠. 그런데 모든 유민이 발해로 향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쪽 신라 땅으로 흘러든 고구려 사람들의 이야기도 따로 남아있죠.
신라로 내려간 고구려 유민의 수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보덕국이라는 이름의 망명 정권 기록이 남아있죠. 고구려 왕족 안승이 신라 땅 금마저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신라 문무왕은 그를 고구려 왕으로 책봉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의 압박을 막기 위한 신라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고구려 유민은 신라의 대당 전쟁에서 실제 병력으로 싸웠는데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당군을 물리치는데 힘을 보탰죠. 망한 나라의 군대가 다시 당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죠. 보덕국은 약 14년간 유지되다가 신라에 흡수되고 말았는데요. 안승은 김시성을 받고 신라 귀족으로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었죠.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또 한번 달라집니다. 당으로 강제 이주된 고구려 유민들도 그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당나라 군대 안에는 고구려 출신 장수들이 여러 자리 잡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당의 서역 원정을 이끌었거든요. 파미르 고원을 넘어 토범과 대식구까지 위협한 명장이었죠. 고구려는 망했지만 그 피는 실크로드까지 흘러간 셈인데요. 이정기 가문도 당 산둥 지역에서 반세기 가까이 세력을 떨쳤죠. 그들은 사실상 독립국에 가까운 절도사 정권을 운영했는데요. 고구려의 그림자는 당나라 한복판에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한편 요동 땅에 남은 유민들은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당은 안동도부를 평양에 두고 옛 고구려 땅을 직접 통치하려 했죠. 그런데 유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는데요. 건모잠은 6세 70년 한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켰죠. 그는 보장왕의 외손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며 정통성을 세우려 했는데요. 신라 문무왕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안승을 받아들였죠. 신라는 안승에게 금마저 땅을 주고 고구려 왕으로 책봉했는데요. 이로써 고구려의 이름은 신라 안에서도 한동안 살아남게 되었죠. 신라와 유민의 연합군은 당의 군대를 차근차근 몰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6세 76년 안동도부는 평양을 버리고 요동으로 후퇴했죠. 고구려의 예수도에서 당의 깃발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만주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죠. 영주에 강제 이주된 유민들 사이에서 큰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거란인 이진충의 반란을 틈타 유민들도 함께 탈출을 감행했죠. 그 무리의 중심에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있었거든요. 그는 아버지 걸걸중상과 함께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는데요. 당의 추격군이 천문령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죠. 대조영은 이 천문령 전투에서 당의 정예군을 정면으로 격파했는데요. 그리고 618년 동모산의 대읍을 정하고 새 나라를 세웠죠. 고구려가 무너진 지 30년 만에 그 후예의 나라가 다시 일어선 셈입니다. 국호는 진국 훗날 발해로 바뀌게 되는 그 나라였죠.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국왕이라 자칭한 기록이 남아있죠. 일본 측 사서에도 발해를 고려라 부른 대목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이건 발해가 고구려의 후신임을 외부도 인정했다는 뜻이죠. 고구려 양식의 온돌이 발해 유적지에서 그대로 발견되었는데요. 기와 무늬와 무덤 양식까지 고구려와 거의 동일했죠. 지배층의 성씨와 관제도 고구려의 흔적을 짙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해는 단순한 새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의 부활이었던 셈이죠. 발해는 한때 다섭경 15부 62주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을 다스렸는데요. 당나라조차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그 위세를 인정했죠. 강제로 끌려갔던 30만 유민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 나라로 모여든 셈이었죠.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지만 그 정신은 발해로 229년을 더 살아남았는데요. 30만 유민의 행방은 결국 발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로 넘어갑니다.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